밤의 폭발 서울 서초구 반포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다. 12월의 새벽 공기는 길고 긴 침묵에 얇은 서리가 들러붙어 있었다. 김순자 68세는 홀로 낡은 아파트 7동 천평 2호에서 작은 전기 히터 소리만을 벗삼아 조용한 밤을 보내고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7년, 아들은 멀리 분당에 살고 며느리는 뜨거운 정을 나눌 만큼의 사이는 아니었다. 그래도 손주 녀석들이 명절마다 찾아오는 따뜻한 기억 하나만 떠올리면 적적함도 겨우 참을 만했다. 하지만 오늘 그 평온한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킬 때였다. 쿵, 쿵, 쾅. 현관문에 힘껏 내리치는 소리가 아파트 전체를 울렸다. 순자는 깜짝 놀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 밤중에 누가 집에 불이라도 났나? 문 너머에서 부르짖는 목소리가 들렸다. 김할머니, 제발 어서 문 열어. 지금 당장,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나오셔야 돼요. 섬뜩하게도 목소리는 아래층의 최희만 선생이었다. 윗집 아랫집 기척 한 번 없이 고요하던 이 시간이었기에 그 다급함이 온몸을 내리칠 만큼 압도적이었다. 최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시간 없어. 질문하지 마. 그냥 문을 열고 당장 따라와. 지금 안 나오면 큰일 난다니까. 순자는 제대로 정신을 차릴 새도 없었다. 잠옷 차림에 달랑 슬리퍼만 신은 채로 간신히 문을 열었다. 마치 귀신에 쫓기듯 거친 숨을 몰아쉬는 최희만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식은땀이 뒤범벅 돼 있었다. 지금 당장요? 내 가방이라도? 필요 없어! 시간 없어! 빨리 나와! 순자는 손목을 세차게 끌려 계단을 내려갔다. 복도 불빛이 아까보다 훨씬 더 불안하게 깜박였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묘한 가스 냄새가 스쳐갔다. 뭐지? 평소엔 이런 냄새 난 적이 없는데. 두 사람이 겨우 아파트 현관을 빠져나오자 최희만은 바깥에 달린 난방기 옆 벽에 순자를 내던지듯 기대게 했다.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는 연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선생님, 도대체 무슨 쉿! 조용히 좀 하세요. 혹시라도 누가 보면 안 되니까. 바로 그때였다. 콱쾅! 귀청이 찢어질 듯한 폭발음과 함께 천백호 1호가 있는 7동 창문에서 시뻘건 화염이 치솟았다. 유리창 파편들이 파도처럼 도로 위로 쏟아졌고 몇몇 주차된 차량 위엔 타오르는 조각들이 흩어졌다. 내 집, 우리 집이 왜?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다리가 후들거려 도무지 일어설 수가 없었다. 선생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우리 집이? 최희만은 그녀가 허물어지기 전에 부축하며 속삭였다. 할머니, 지금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제발 살아있다는데 감사하세요. 불길이 하늘 높이 번져가는 그 장면을 서초구 밤하늘 전체가 바라보는 듯했다. 10분쯤 후 구급차와 소방차가 연이어 도착했다. 구급대원은 순자를 부축해 응급차에 태우려 했고 경찰 2명이 메모장을 펼쳤다. 피해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순자. 근데 우리 집이 왜 저렇게... 초기 조사에선 가스 누출 사고로 보입니다. 혹시 최근에 집에서 이상한 점, 가스 냄새 같은 거 못 느끼셨어요? 전혀요. 어젯밤에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경찰관은 냉정하게 받아 적으며 말했다. 연세 많으신 분들 집에서 가스 밸브 관리가 잘 안 돼서 이런 사고 자주 나요. 밤새 냄새를 못 맡았던 건 아닌가요? 순자는 억울함에 울컥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내가 바보입니까? 지금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경찰은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던 채 동료와 속삭였다. 노인들 이런 강박 많아. 가족 불러보고 보건소 연락하자. 이때 야릇한 긴장감이 서초구의 공기마저 휘감았다. 순자는 소방차 사이로 초점을 잃은 눈으로 불타는 자신의 집을 바라봤다. 연기 속에 쌓인 추억,
남편의 사진, 손주가 그려준 크레파스 그림, 그 모든 것이 제가 되어 날아가고 있었다. 내 인생도 이제 이렇게 끝나는 건가? 바로 그때였다. 뒤에서 누군가 큰 소리를 쳤다. 할머니! 할머니! 순자는 뒤돌아봤다. 멀리서 아들이 헐레벌떡 달려왔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 아들이 그녀의 어깨를 부여잡았다. 엄마, 어떻게 된 일이야? 이 시간에 왜 집에서 나왔어? 순자는 머뭇거리다 최희만을 찾았다. 최 선생이 나를 끌고 나왔어. 무조건 도망치라고. 아들의 표정이 단숨에 미묘하게 변했다. 최 선생? 최희만. 엄마, 혹시 헛것 본 거 아니지? 뭐라니? 내 엄마가 미쳤다는 거냐? 진짜 있던 일이야. 미안해. 아니고, 경찰이 좀 전에 엄마 많이 놀랐을 테니 안정 취하라고 해서 내가 지금 망상에 빠졌다고 보는 거야? 우리 집이 그냥 폭발했다고 믿고? 아들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그녀를 부축해 앰뷸런스까지 데려갔다. 순자의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다. 분명 뭔가 잘못되고 있어. 이건 사고가 아니야, 절대로. 구급차 안에서 경찰관이 또 다가왔다. 가족분들 다 연락했어요? 며느님도 오신다고 하셨는데. 순자는 말문이 막혔다. 며느리 서희는 평소에도 무성의하긴 했지만 요즘 들어 더 차갑게 군다는 예감이 자꾸만 들었다. 불길을 삼키는 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도 멀리 운동장을 두른 아파트 주민들의 수군거림도 모두 순자에게 공포의 합창처럼 들렸다. 이윽고 병원, 심전도 패치를 붙이고 혈압을 재는 간호사의 손길에 이번엔 왠지 눈물이 났다. 어머니, 무슨 일로 이렇게까지 긴장하신 거예요? 집이 터졌어. 다행히 다친 곳은 없으니 병원에서 하룻밤만 쉬세요. 하지만 순자는 망연자실한 채 창밖의 불덩이를 바라볼 뿐이었다. 머리끝까지 밀려오는 격렬한 감정에 이성을 잃을 뻔했다. 이게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하니? 그럴 리가 있나. 누군가가 내 목숨을 노렸어. 그녀는 속삭였다. 증오한다. 누군진 모르겠지만 제발 제 앞에 딱 한 번만 나타나봐라. 내가 절대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밤이 차에 끝나지 않은 시각, 병실로 한 무리의 경찰이 다시 찾아왔다. 피해자 진술이 좀 필요합니다. 가족분 대신 직접 해주셔야겠어요. 내가 아무 말도 못하게 할 줄 아십니까? 다 말할 겁니다. 내 집이 그냥 날아갔다고 믿고 넘어가지 마요. 경찰이 한숨을 내쉬며 차분히 물었다. 할머니, CCTV 상으론 외부인의 침입 흔적 없습니다. 내부 사고로. 순자는 울분에 찬 얼굴로 언성을 높였다. 너희 같은 것들이 돈 좀 받으면 뭐든 덮으려 하지. 내가 이렇게 허망하게 사라질 줄 알았어? 아니야, 절대 아니야. 도대체 누가 왜? 뒤이어 화장실로 들어가며 순자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김순자, 절대로 그냥 당하지 않는다. 손으로 부서질 운명이라면 이빨로라도 물고 늘어질 거야. 오늘 밤 내 인생이 시작된 거다. 그렇게 그녀의 목숨을 건 진실 추적의 밤이 막을 내리고 있었다. 제가 되기엔 아직 이르다. 병원 창문 너머로 붉은 아침 노을이 비쳤다. 김순자는 제대로 한숨도 자지 못한 채 하얀 병실 침대에 앉아 멍하니 손등을 매만졌다.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불타는 광경을 밤새도록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수십 년의 시간, 기억, 눈물, 한숨, 그리고 사랑. 모두가 단숨에 재로 변했다. 문득 복도에서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병실 방문이 벌컥 열렸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들 재현이 헐레벌떡 뛰어들었다.
뒤따라 들어온 며느리 서희의 얼굴엔 걱정보단 냉랭한 무표정이 깔려 있었다. 엄마, 정말 별일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서희가 억지 미소를 띤 채 인사했다. 순자는 쓸쓸하게 고개를 돌렸다. 내 집이 하루아침에 날아갔다. 별일이 아닐 리가 있니? 재현이 황급히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일단 엄마가 안 다치신 것만도 다행이야. 앞으로 그냥 우리 집에서 지내시면 안 돼? 엄마 혼자서는 이제 됐어. 내가 내네 집 식모 노릇하려고 살아남은 줄 아니?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묘하게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다. 서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제가 관리실에 가서 보험 서류 알아볼게요. 이런 사고는 빨리 처리하는 게 좋아서요. 순자는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네가 그걸 왜 알아봐? 내 보험은 내일이야. 며느리가 왜 앞장서? 그때 재현이 나섰다. 엄마, 그냥 도와주겠다는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세요? 다 엄마 생각해서 그러는 거지. 서희가 부드럽게 웃으며 거든다. 어머니, 솔직히 이런 때 가족이 아니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순자는 모멸감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가족이라서 이러는 거 맞아? 아니면 내 집이랑 보상금 탐나서 이러는 거야? 순간 서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의 눈빛이 사나워졌다. 어머니, 그 말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재현이 당황스럽게 팔을 벌린다. 엄마, 지금은 좀 진정하시고. 진정? 내 인생이 죄다 불에 태워지고 다신 돌이킬 수 없는데 진정? 넌 네 엄마란 사람이 잿더미 위에서 노인정 보내질까 걱정은 돼? 고요한 병실이 폭풍이 휘몰아치는 듯한 긴장으로 가득 찼다. 서희가 입을 꾹 다물더니 낮은 목소리로 둘러댔다. 정말 어머니 힘드신 거 잘 알아요. 그런데 남은 집 보상 절차는 제가 알아서 진행할게요. 차라리 그게 어머니한테도 득이 되니까요. 순자가 이를 꽉 깨물며 대답한다. 그만 좀 해라. 내 집, 내 인생, 내 손으로 지켰으니 내 손으로 끝낼 거야. 너희들 집에도 안 들어갈 거니까 괜한 수고하지 말아라.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그때 간호사가 문을 노크했다. 가족분들, 환자분 진정하셔야 하니까 이만 나가주실래요? 재현과 서희는 어쩔 수 없이 퇴장했다. 밖에서 닫히는 문소리가 마치 아주 긴 이별처럼 무겁게 울렸다. 오전 내내 병실엔 안개처럼 마음을 짓누르는 고독이 감돌았다. 의사가 와서 퇴원을 권유했다. 연세가 있으니 며칠 더 병원에 계셔도 되지만 본인이 원하시면 오늘 퇴원하셔도 됩니다. 순자는 힘없이 대답했다. 집도 사라졌는데 어디로 가야 하죠? 의사는 애매하게 미소를 지으며 구청에서 임시 숙소를 마련해 드릴 거예요. 요즘 보상 절차도 빠르니까요. 또 그 보상 얘기. 순자는 불쾌하게 눈을 감았다. 서초구 구청의 임시 숙소는 먼지 내음 나는 허름한 고시원 방이었다. 한때 고급 아파트 주민이던 그녀가 이곳 쪽방에 던져진 처지가 기가 막혔다. 짐이라고 해봐야 병원에서 건네준 비닐봉지, 그리고 신분증 하나뿐. 순자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다. 추운 겨울바람이 모두 꺼져버린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다. 도시 한복판에서 마치 세상에 홀로 버려진 느낌. 저녁이 되자 핸드폰이 울렸다. 서희 며느리.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니, 숙소 들어가셨어요? 구청 보상 담당자가 내일 오후에 들릴 예정이래요. 집 관련 서류 같이 준비해 두시면 돼요. 그래, 고맙다. 아, 그리고 보험 설계사도 곧 연락드릴 거예요. 빠르게 처리해야 하니까 어머니 도장 꼭 챙겨두세요. 도장? 네, 보상금 청구하려면 필요하잖아요. 어머니 연세, 앞으로 위생도 걱정이고 혹시 몰라서요. 서희의 차분한 목소리가 어딘가 차가웠다. 늦은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현관 바깥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복도를 맴돌았다. 밤중에 대체. 순자는 문틈으로 조용히 내다봤다. 반대편 방에서 두 남자가 만나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저 할매,
물건 확인한 거 맞지? 에이, 보험금도 적당히 챙기라지 뭐. 내일 서명만 받으면 다 끝이야. 어두운 복도에 웅크린 검은 그림자가 의심스러웠다. 아침, 순자는 임시 숙소 근처 마트에 들렀다. 마트 사장 강 씨가 반갑게 인사했다. 아이고, 김할매, 어떻게 된 일이래? 가게 옆에도 소문이 파다해요. 순자는 고개를 눌러 숙였다. 강 사장, 혹시 내 집 터진 거 그냥 사고 같아 보여? 강 씨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사실 나 요즘 좀 찝찝해. 얼마 전에 찾던 그 아랫집 최희만 있지? 그 양반도 며칠째 안 보인단 말이야. 최 선생이? 근데 너 이거 말 안 했지? 며칠 전 밤 누가 마트 옆 담배꽁초 더미 뒤적거리더라. 누군진 몰라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순자는 숨을 들이켰다. 내가 미쳤다고 보는 사람 많겠지. 근데 이상해. 뭔가 다들 알고도 덮고 넘어가는 것 같아. 강 씨가 쓴웃음을 지었다. 돈, 권력 다 엮인 거 아니겠어? 일단 몸부터 챙겨.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못 참겠어. 그냥 다 흐지부지 되고 내 인생이 잿더미 되는 걸. 나는 똑바로 볼 수 없어. 강 씨가 어깨를 툭 쳤다. 언니, 요즘 세상 위험해. 괜히 나서면 혼자 싸우지 마. 순자는 이를 악물고 돌아섰다. 숙소로 돌아오니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그래도 집에서 우리랑 사는 게 그만하라니까. 나 이런 대접 받고 살려고 여기까지 온 줄 아니? 재현이 애써 목소리를 누르며 말했다. 엄마, 나도 불안해서 그래. 경찰도 아무도 엄마 말 안 듣잖아. 그래서 다 내 며느리 말만 믿는 거냐? 내 마누라가 무슨 짓을 하는지 도대체 몰라? 엄마, 서희는 내가 이 나이에 내 자식한테까지 의심받아야 해?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진다. 순자는 소리를 질렀다. 모두 눈 감고 입 막을 생각뿐이야. 내가 죽었어야 그들이 마음 편한 건가? 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밤이 다시 찾아왔다. 순자는 홀로 누워 벽을 바라봤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잿더미 더미에서 뭔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내가 바보냐? 내 인생이, 내 추억이,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허망하게 사라질 줄 아냐? 끝까지 버텨주마. 누가 뭐래도 제가 되기엔 내 삶 아직 이르다. 순자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서서히 반짝였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조용한 실종 아침이 밝았지만 김순자의 마음은 여전히 캄캄했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눈을 붙인 그녀는 심장이 두근대는 채로 하품만 영어푸했다. 무기력하게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불안에 온몸이 찢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왜 아직도 위화감이 가시지 않는 거지?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피어나는 찝찝함이 순자를 괴롭혔다. 그녀는 자다 일어난 얼굴로 임시 숙소에서 나오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번호 목록을 뒤지다가 멈췄다. 최희만 선생님. 매번 반갑게 인사하던 그 이름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이상하다. 그날 밤 이후로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삐. 3번이나 시도했지만 같은 안내 음성만 반복됐다. 혹시 지금 아파트 아래층에 있지 않을까? 순자는 딱딱한 마음을 다잡고 반포 7단지로 들어섰다. 불타 없어진 자신의 동일학는 반대편, 비교적 멀쩡한 건물로 걸음을 옮겼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01호 앞에 도착했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문에 붙은 커다란 종이 한 장. 이곳은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안전진단 확인 전 출입 불가, 반포 7단지 관리사무소. 뭐야? 벌써 관리사무소에서 봉인해버렸어?
순자는 문틈에 귀를 대봤지만 아무 인기척이 없었다. 주위를 두리번거려 봐도 이웃 주민들조차 눈길을 피하는 듯 했다. 복도로 내려가다 지난번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 사장을 만났다. 순자가 얼굴을 굳히고 물었다. 사장님, 혹시 어제 저녁에 아래층 최희만 선생 보셨나요? 박 사장이 움찔하며 대답했다. 아, 그 양반 며칠째 안 보이던데? 휴가 중이라고도 안 했던 것 같은데 말이지. 혹시 동네에서 수상한 기척 못 느끼셨어요? 박 사장은 잔뜩 불안해진 얼굴로 살짝 고개를 저었다. 요즘 동네 분위기도 이상하고 여기저기서 헛소문이 많이 돌아. 상가 쪽도 단속 잦아지고. 괜히 없는 말 만들다가 봉변당한다니까 그냥 모르는 척 사는 게 편해. 냉담함에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집이 터졌는데 사람 하나가 며칠째 연락 안 되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쓴다고요? 박 사장도 낮게 한숨 섞인 목소리로 답했다. 아줌마, 요새 누가 남의 일에 관심 가져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솔직히 이런 얘기 섣불리 하고 싶진 않네요. 순자는 힘없이 슈퍼를 나섰다. 엉뚱하게도 길가에서 쓰러진 잡지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다. 부동산 재개발 전쟁, 약자가 되지 마시오. 표지를 응시하다가 뭔가 머릿속에서 불쑥 솟는 이미지. 며느리 서희가 누군가와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던 장면. 서희가 왜 내가 죽은 뒤 보상 절차 이런 말만 강박적으로 반복하지? 급한 마음에 순자는 구청 복지상담실을 찾았다. 할머니, 당분간 일단 정해진 임시주택에서 지내시고 심리상담도 병행해 보시는 게. 심리상담? 지금 내 걱정은 동네 사람이 사라졌다니까요. 최희만 씨 실종 신고 해줘요. 직원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정식 실종 처리는 가족 직계 아니면 바로 못 해드리고. 만에 하나 친인척 연결 연락처라도 아시면 말씀 주세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찾고 있는 거예요. 직원이 서류를 넘기며 읊조린다. 요즘 홀몸노인 실종도 많아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잠적한 걸 수도 있고 사건화는 좀 더 정보가 있어야 하니까 일단 경찰 파출소로 신고하시죠. 절망감에 치를 떨었다. 모두들 모른 척해. 가족 아니면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아. 파출소까지 직접 찾아갔다. 처음 만난 젊은 순경이 태연하게 말했다. 신고자분과 실종자분의 관계가 친족 아니면 즉시 수사 어렵습니다. 순자는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층 사는 20년 지기 이웃인데 폭발 당일 바로 같이 있었어요. 그게 말이 된다고 봅니까?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피난 갔을 수 있잖아요. 또는 병원이나 노숙인 보호소 등에도 잠깐 머무를 수 있고요. 찾지도 않고 그냥 넘긴다는 소리야? 할머니, 솔직히 요새 그런 일 많습니다. 혼자 사시니까 망상이나 스트레스가 심해지실 수도 있으니 심리적 치료도. 내가 미쳤다는 거야? 지금 경찰이 할 소리가 그거야? 순자의 눈에서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밖으로 나오니 밤 공기가 매섭게 쏟아졌다. 순자는 벤치에 주저앉았다. 누가 나서줄까? 가족도 이웃도 스드도 무시도 셋 아무도 아무도 안 믿어. 자책, 분노, 외로움이 뒤섞인 감정이 한꺼번에 덮쳐왔다. 그때 휴대폰 진동. 서희 메시지. 어머니 괜찮으시죠? 내일 오전 보험 설계사 미팅 있으니 혹시 시간 되시면 저랑 같이 가요. 집 보상건도 곧 연락드릴 수 있을 듯합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빤히 쳐다봤다. 서희가 꼭 이렇게까지 전부 나서야 할까? 무언가 감추는 게 분명해. 저녁이 깊어갈 무렵 임시 숙소 복도에서 뭔가 스산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순자는 문에 귀를 대고 조심스레 나가봤다. 근처 방에서 김씨 할머니가 투덜거린다. 요 며칠 사이 또 시끄러운 사람 몇 명 사라졌다지 않나? 재개발 때문에 뒤집힌 동네엔 별일이 다 생기네. 한 장의 전단이 문 밑으로 쏙 들어왔다. 재개발 반대 주민 명단. 3차 회의 참석 촉구. 순자는 명단 구석에 자신의 이름이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것을 발견했다. 심장이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이 지워진 이름은 최희만. 다음 날
순자는 굳은 마음으로 다시 아파트로 향했다. 관리사무소를 찾았다. 관리소장이 퉁명스레 대했다. 할머니, 지금 사고 조사 중이니 출입 안 됩니다. 아랫집 최희만 씨 혹시 어디 계신지 관리실에서 연락한 적 있잖아요? 명단 보고도 안 계세요. 실은 한 주 전 장기 결석으로 철이 들어갔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폭발 현장에서 같이 대피했는데 바로 사라지다뇨? 소장은 서류 더미를 슬쩍 가리키며 중얼거렸다. 여긴 자주 이사 나가고 작정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상황이 점점 미궁에 빠져가는 느낌이었다. 그때 관리실 전화벨이 울렸다. 네, 말씀하세요. 아, 네. 철거 업체. 오늘 밤 작업 스케줄 확인한다고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철거 업체. 혹시 그들이 최 선생 실종과 관련 있을까? 밤이 되자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순자는 다시 한번 관리동 주변을 맴돌았다. 건물 옆 공터엔 한 무리의 사내들이 트럭에서 뭔가 무거운 짐을 내리고 있었다. 거칠고 낮은 목소리들이 들렸다. 반대 애들 다 리스트 정리됐냐? 다 처리됐고 내일 서명만 받으면 끝나. 잔소리하는 늙은이만 사라지면 조용해진다니까. 낯선 시선이 느껴지자 사내들이 힐끗 돌아봤다. 순자는 얼른 몸을 숨겼다. 숙소로 돌아와서야 심장이 진정되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최 선생은 자발적으로 사라진 게 아니야. 누군가 강제로, 계획적으로 없앤 거야. 이 재개발 놈들 절대로 안 가만둘 거다. 그녀는 다짐하듯 옷자장을 열며 여권, 신분증, 작은 노트, 그리고 최 선생이 남긴 짧은 문자 한 줄을 꺼내 읽었다. 순자 씨, 혹시 잘못되면 꼭 진실을 파헤쳐 주세요. 눈물 한 줄기가 조용히 흘렀다. 예, 최 선생, 내가 끝까지 찾아낼 거예요. 절대로, 절대로 그냥 조용히 끝내지 않을 거야. 그날 밤 김순자는 더 단단한 의지와 함께 천천히 잠에 들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사라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싸움을 혼자서 준비하기 시작했다. 피로 써진 명단 말없이 내려앉은 겨울 아침. 김순자는 구청 임시 숙소의 좁은 침상에서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어제까지의 불길한 예감이 쉬이 가시지 않았다. 심장 한 구석이 서늘하게 얼어붙었고 손끝이 저리도록 긴장됐다. 최 선생님, 혹시 당신이 사라진 진짜 이유 다들 알고서도 모른 척하는 거 아냐? 작게 중얼거리며 물 한 잔을 들이켰다. 속이 메스꺼웠다. 밖에서는 공사차 엔진 소리가 윙윙거렸다. 순자는 커튼을 젖혔다. 반포 7단지 인근에는 이미 철거 예정 구역마다 임시 펜스와 붉은 경고문이 줄줄이 붙어 있었다. 위험구역, 무단 출입 금지, 불안함을 떨치려 아침 산책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려다 구석에 빛바랜 우편함 앞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몇몇 우편함에 붉은 페인트로 굵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 그중 하나는 자신의 이름이 선명했다. 대체 무슨 표시이지? 주위를 둘러보며 몰래 쪽지를 꺼내본다. 반포 7단지 재개발보상위원회 명단, 1차 미이행자 리스트, 등골이 오싹 끊어졌다. 자신의 이름, 그리고 최희만의 이름에 X 표시가 되어 있었다. 그 바로 밑이 또 다른 이름들에는 덧칠된 굵은 줄. 평소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웃들이었다. 순간 문득 멀리서 들었던 소문이 떠올랐다. 요즘 반포 7단지에서 반대한다는 노인들 하나둘씩 다들 사고 났다더라. 손이 덜덜 떨렸다. 내가 다음 차례일 수도 있겠네. 마음을 가다듬고 슈퍼로 향했다. 부스스한 머리에 검은 패딩을 걸친 채 슈퍼 사장 박동수가 손님들에게 소주 한 박스를 내밀고 있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저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동수 씨, 왜 이런 명단들이 우편함마다 들어있을까? 박동수가 곁눈질로 명단을 확인하더니 쉰 목소리로 낮게 답했다.
조용히 지내, 김할매. 괜히 저런 명단 들고 다니면서 티 내다가는 큰일 나. 요새 이 동네 뭔가 캄캄한 게 돌아. 아무도 말해주지 않잖아. 누가 저렇게 해놨어? 진짜 재개발 업체에서 만든 거야? 박동수는 주위를 슬쩍 살피며 속삭였다. 어젯밤에도 우리 철물점 김 사장이랑 미용실 이 원장이 동네 골목에서 누가 미행하는 것 같다고 진짜 반대만 하면 사고 나는 거 아닐까 싶더라. 누가 감시해? 돈 준다면서 유혹하더니 이제는 겁박까지. 박동수가 멋쩍게 웃었다. 세상에 쉬운 돈이 어딨어요. 목숨값이라는 말 요새 실감나. 네가 만약 내 입장이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박동수는 순간 말이 막혀 머뭇거렸다. 오후 미용실에 들렀다. 이 원장은 바닥을 쓸며 순자를 맞았다. 어서 오세요, 김할매. 요즘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워요? 순자는 낮게 속삭였다. 이 원장님, 명단 혹시 받아보셨어요? 이 원장은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피더니 재빨리 가위를 잡았다. 쉿, 여기도 귀 달렸어요. 언니, 별일 있으면 혼자 움직이지 마라. 어제도 집 앞에 수상한 차 서 있길래 경찰에 신고 안 했지. 어차피 오지도 않을 거니까. 맞아요. 나도 경찰이고 뭐고 아무도 믿을 순 없어요. 미용실 유리창 너머로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천천히 골목을 지나쳤다. 이 원장이 움찔했다. 저 차, 이틀 전부터 동네 맴돌아요.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거 분명해. 그냥 빨리 아니, 보상금이라도 챙기고 떠나는 게 나은 거 아닐까 싶어. 순자가 단호히 말했다. 아니요. 이렇게 겁먹어서 다 소문 듣고 도망치면 결국 그놈들 뜻대로 되는 거잖아. 그래도 살아남아야 뭐라도 하지 않겠어?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죽어도 그냥은 안 당할 거야? 미용실에 갑작스럽게 침묵이 내려앉았다. 둘의 눈빛에서 짙은 두려움과 분노가 공존했다. 집으로 돌아오던 길 재현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서희랑 잠깐 만났는데 엄마가 계속 동네에 남아있어 하면 우리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더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내 마누라가? 엄마,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그냥 이사 가서 조용히 살면 안 돼? 보상금도 들어오고 다 괜찮아질 거야. 순자는 비웃듯 통화 버튼을 꺼버렸다. 가족마저 내 편이 아니야. 난 대체 어떻게 해야 이 지독한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저녁 식사도 못한 채 좁은 숙소에서 멍하니 TV를 보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덜컥한 마음에 허겁지겁 문을 열었다. 놀랍게도 아랫집에 살던 이웃 김씨 할머니와 그 친구들이 들어섰다. 순자 씨, 괜찮아요? 다들 걱정해서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서 왔어요. 사람들이 하나, 둘 방 안에 모였다. 각자 작은 속삭임처럼 입을 열었다. 사실 나도 명단 받았어. 내 이름에도 빨간 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더라고. 나도요. 재개발 이후부터 자꾸 누군가 집 앞에서 서성이는 느낌이야. 동네 경찰도 별 소용 없는 것 같고 분위기는 점점 암울하게 흘렀다. 이대로 다들 떠나면 정말 그놈들 웃으면서 동네 다 파먹을 거 아니에요? 순자가 분노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꼬리 내리고 도망치면 그 사람들 맘대로 모든 걸 다 가져가잖아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깊은 침묵 끝에 이웃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우리 같은 노인네들이 대형 건설업체, 재개발 조폭들 상대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순자가 이를 악물고 외쳤다. 난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무릎 안 꿇어. 내 인생, 내 집, 내 기억. 뺏기기 싫다면 마지막까지 싸울 거야. 생각이 깊은 밤 순자는 자신의 이름이 빨갛게 둘러싸인 명단을 꺼내 바라봤다. 심장이 쿵쿵 내리쳤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냐. 분명 누군가 직접 우리를 지목하는 것. 인질이겠지. 다음 차례는 나, 혹은 또 다른 누군가. 순간 휴대폰이 떨리듯 울렸다. 보상위원회 협의 전화.
김순자님 맞으시죠? 내일 오전 9시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최종 보상 조건 논의 있으니 반드시 출석 바랍니다. 거부시 불이익 발생 가능. 손끝이 저리게 떨렸다. 거절의 대가가 무엇인지 이미 실감하고 있었다. 돌연 창밖에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복도불이 번쩍거렸다. 심장이 쿵 떨어졌다. 슬리퍼를 겨우 신고 나가보니 복도 난간에 한 장의 종이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서명하지 않는 자, 그 다음은 누구인가. 피처럼 빨간 잉크였다. 순자는 손등에 송골송골 흐르는 식은땀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겁주려고? 나더러 무릎 꿇으라고? 천만에. 절대로 못 이길 거야, 이 악마들아. 아무도 없는 밤의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그녀는 비로소 느꼈다. 이 명단에 이름이 써졌다는 건 곧 살아남을 각오를 다짐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싸움은 이제 막 시작이라는 것을. 가족인가, 적인가. 좁고 황량한 임시 숙소 천장에는 조그만 벌레 한 마리가 천천히 기어다녔다. 김순자는 이 작은 생명체조차 질투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봤다. 너는 내쫓기지 않고 내 공간을 지키고 있구나. 한숨이 저절로 터졌다. 하루하루 모든 것이 더 낯설고 불안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아니 아들만이라도 내 편에 확실히 서준다면 조금은 덜 견딜 수 있을 텐데. 오후가 되자 아들 재현이 숙소로 찾아왔다. 평소와는 달리 얼굴이 굳었고 문을 열자마자 곧장 불안한 톤으로 말하였다. 엄마, 오늘 무슨 전화 받았어요? 순자는 그를 빤히 쳐다봤다. 전화? 무슨 전화? 재현은 잠시 망설이다 휴대폰을 내밀었다. 서희가 아까 나한테 전화했거든. 엄마, 혹시 보상위원회 사람이랑 통화했으냐고 꼭 물어보라 하더라. 순자는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짓더니 짧게 대답했다. 있지, 불이익 협박하는 보상 담당자랑 통화했다. 재현은 이내 심각한 표정으로 자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엄마, 우리 제발 집 정리하자. 그냥 보상금 받고 이 동네 떠나는 게 나아. 엄마 혼자 남아서 뭐 해? 여기 더 있다가 무슨 일이라도 당하면. 나는 아직도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 동네, 네 아버지랑 평생 피땀으로 일구고 지켜낸 곳이야. 쉽게 넘겨줄 수 없는 거 알잖아. 재현은 두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분노를 삼켰다. 엄마는 왜 이렇게 고집이셔요? 우리가 의논만 하면 꼭 감정적으로 몰아붙여. 그냥 같이 살면 안 돼요? 얼마나 위험한지 알잖아. 순자는 언성을 더욱 높였다. 위험해서 도망가라? 네가 지금 내 등을 그냥 밀어달라는 거니? 아니, 그냥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정말 그럴까? 네 아내는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이나 할까? 그때 문이 벌컥 열렸다. 서희. 완벽하게 정장 차림을 한 채 서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 그리고 눈빛에는 냉철함이 가득했다. 아, 오셨네. 재현이 민망하게 인사했다. 서희는 짧게 고개만 끄덕이고 곧바로 순자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을 꺼냈다. 어머니, 오늘 받은 협의안 서명하실 의향 있으세요? 순자는 표정을 굳히며 맞섰다. 서명? 그 협박에 굴복하란 소리야? 협박이 아니라 현실적 선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시간 끌면 엄마한테 불리해질 뿐이에요. 불리? 내가 이제 살아도 좆도 소용없다 이거야? 서희는 순간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치나 부동산 결국 힘 있는 쪽만 남는 법이에요. 어머니 혼자 싸워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재현이 손사래를 쳤다. 그만 좀 해. 제발. 가족끼리 왜 이렇게 피 터지게 싸워야 해? 가족? 난 요즘 내 마누라 보면 가족 같지가 않아. 꼭 내 적처럼만 대하잖아. 서희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빛났다. 보상 담당자에게 물어봤는데 어머니 보상가액 제일 낮게 평가됐대요. 어머니가 계속 반대해서 그런 거래요. 그냥 서명만 하세요. 다들 그게 현명하다고 말했어요. 순자는 서희를 노려보았다. 네가
네가 그 돈, 그 계약 때문에 이러는 거지? 내가 도장만 찍으면 네 편한 인생이 열리겠지? 서희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는 손해보기 싫으니까요. 어머니가 고집 부리시는 건 미련한 과거 지키려고 가족까지 힘들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재현이 외쳤다. 서희, 그만해.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는 틀린 말 한 적 없어. 네 어머니 폐쇄적이고 완고한 거. 온 동네에 소문 다 났어. 덕분에 우리도 욕만 먹고. 나는 내 인생도 지켜야겠어. 순자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래, 내 맘대로 해라. 난 너처럼 산 적 없다. 남 등골 빼먹고 속여가며 그딴 돈 쥐고도 떳떳할 수 있냐? 서희는 미소도 없이 냉정하게 말했다. 어머니, 일주일 내로 보상 서류 도장 찍으세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처럼 블랙리스트에 들어 집도 제대로 못 받고 쫓겨나실 거예요. 경고는 했습니다. 블랙리스트라는 말에 재현의 손이 덜덜 떨렸다. 순자는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다. 협박이냐? 그래, 협박 잘 들었다. 서희가 나가고 방 안엔 무거운 침묵만 맴돌았다. 재현은 눈길을 피하며 변명하듯 말했다. 엄마, 서희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거야. 회사랑 이쪽 일도 겹치고 많이 예민해서. 그래서 내 마누라가 가족까지 지옥에 밀어 넣느냐? 아니, 그냥 우리도, 엄마도 다 너무 힘드니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순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네가 뭘 지킨다고 하든 내게 남은 건 오직 이 자존심 하나야. 그깟 돈 몇 푼에 평생 피땀 흘린 집을 내놓을 순 없어. 재현은 울컥했다. 그럼 뭐가 남아요, 다 엄마? 지금 엄마 혼자 고집 부려서 남은 게 뭐냐고. 나도 집도 맘도 다 부서져 가는 것밖에 없어. 가족까지 다 망가지는 게 정의예요? 순자가 한숨을 내쉬었다. 가족이면 적어도 내 말을 한 번쯤 믿고 묻지는 않아야지. 밤이 됐다. 순자는 서희의 보상가액 평가표를 펼쳤다. 분명 2억은 좋게 나와야 할 집이 1억 남짓으로 평가됐다. 그 옆에 재개발 동의 1순위 박서희 전 집행위원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 전 집행위원? 그녀가 전부터 저 집행위원회에 관여했다면 모든 게 설명되지 않는가. 노트북을 켜 검색해보니 박서희 이름과 재개발 프로젝트 이해관계 조율 이혼 기사가 떴다. 옆에는 건설회사 대표 박철수, 이자 전 서희 남편 이름이 있었다. 순자는 저절로 이를 갈았다. 네가 이익만 먹는다고 내 가족이 부서져도 상관없단 말이냐? 그 순간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다. 오늘 밤 11시 공공동 옥상에서 기다리겠음. 익명, 덧칠까? 단서일까? 순자는 결연한 얼굴로 스카프를 메고 조용히 숙소 문을 닫았다. 11시 으슥한 옥상, 쓸쓸히 바람만 도는 공간에서 한 남성이 다가왔다. 김순자 씨 맞으시죠? 누구세요? 그 남성은 숨어서 건네듯 초조하게 말했다. 박서희. 그리고 건설사 쪽에 오래 있었어요. 서류 조작, 계약 날이니 이미 다 짜여 있었습니다. 현명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증거 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USB 하나를 건네줬다. 여기엔 서희 그리고 박 대표 보상 담당관이 대화한 음성 파일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저 오래 못 남아요. 그가 급히 사라지고 순자만 혼자 남았다. 멀리 가로등 아래 어둑한 그림자들이 눈에 아른거렸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중얼거렸다. 가족? 적? 너희가 내 등을 찌른다고 해도 나는 끝까지 진실을 붙잡고 갈 거다. 밤하늘의 별 하나 조용히 눈동자에 박혔다. 가족과 적, 그 끝에 서 있는 자신을 확인하며 거친 숨을 내쉬었다. 공포의 꼭대기에서 긴 겨울밤. 김순자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는 없었다. 창밖에선 바람이 빗장을 두드렸고 임시 숙소의 오래된 벽 시계는 1시간에 12번 이상 삑삑댔다.
시계 숫자들이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듯했다. 한밤중까지 살아남은 게 기적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벌인가. 순자는 혼잣말을 중걸거렸다. 어릴 적 시골집에 있던 부엌 귀신보다 지금은 인간이 더 무서웠다. 그날 저녁부터 뭔가 달라져 있었다. 형광등이 자꾸 깜박거리고 복도 끝에선 누군가 아주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를 들은 기분이 들었다. 기분 탓이라고 치부하고 싶었지만 목덜미까지 선 짜릿한 오싹함은 떨칠 새 없었다. 밤 11시를 조금 지난 시각, 순자는 차가운 물을 한 잔 마시고 있었다. 그 순간 쾅! 아! 갑작스런 소음에 컵을 놓쳐 바닥에 물이 튕겼다. 누구지? 순간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치밀었다. 초인종도 없이 방 문손잡이가 거칠게 흔들렸다. 철문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어이! 문 열어. 김순자 할망구 곱게 끝내고 싶으면 너도 언제까지 데리고 놀 줄 아냐? 내일 도시락 싸놓고 너 나올 때까지 볼 거다. 반포에서 나가. 안 그러면 너도 그냥 죽은 귀신 된다. 낯선 중년 남자의 쩌렁쩌렁한 경고였다. 순자는 온몸이 굳었다. 피가 얼어붙는 기분, 뼛속까지 후려쳤다. 얼굴도 모르는 자가 내 이름을, 내 방을, 내 거주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복도 CCTV도 있으니 경찰에 신고만 하면. 고심 끝에 곧장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다. 네, 강남경찰서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순자는 방금 상황을 급하게 설명했다. 누가 문을 강제로 두드리고 협박성 소리까지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 아저씨들, 제발 와주시면 안 돼요? 수화기 너머로 짧은 한숨. 김순자님, 이미 여러 차례 신고 내역이 있어 보호 조치 상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혹시 최근 정신적으로 힘드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밤중에 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망상이라고요? 진짜로 사람이 찾아와 협박했는데도? 경찰관의 목소리는 시큰둥함이 사무쳤다. 순자님, 순찰은 보낼 수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현행범이 아니면 별다른 조치는 당장은 어렵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였다. 나 죽어야 조사할 겁니까? 반드시. 당신네도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이 동네 늙은이들 다 그렇게 무시하지 마요. 전화를 끊은 뒤 순자는 침대 모서리를 부여잡고 숨을 길게 몰아쉬었다. 방마다 전등을 하나씩 켜고 식구 없는 방 안을 하염없이 들여다보았다. 초조한 밤이 흐르고 어스름이 깔렸다. 육신이 다 녹는 느낌,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답답했다.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다. 민원센터, 서희 며느리. 어머니, 오늘 밤 무슨 일 있으셨어요? 경찰에서 제가 보호자로 등록돼 있다며 연락이 왔거든요. 순자는 단호하게 대꾸했다. 내 남편이랑 너 정말 나 걱정이라도 하는 거니? 아니면 제대로 내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거야? 서희는 여유 없는 말투로 받았다. 어머니, 우리도 마음 불편해요. 제발 자꾸 그만 일을 키우세요. 순자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눈앞에서 협박당한 노인은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는데 이럴 땐 가족도 남도 다 적같구나. 전화기를 집어던지고 한참을 알았다. 뒷골목 어둠에서도 누군가가 계속 내 문을 두드릴 듯한 환청이 그 밤 내내 맴돌았다. 한밤중 또다시 문 밑으로 이상한 쪽지가 밀려 들어왔다. 잔소리 할망구, 내일도 살아있다는 보장 없어. 밑엔 강렬한 빨간색으로 반포, 이헐, 죽음, 남지 마라. 두 손으로 종이를 쥐고 한참 주저앉았다. 장갑도 없이 속을 썩인 아들의 얼굴, 차가운 며느리의 뒷모습, 그리고 사라진 이웃들의 웃음소리 모두가 한꺼번에 머릿속을 채웠다. 이젠 아무도 못 믿겠다. 눈물이 어깨를 들썩이게 했다. 하지만 절망만으로 밤을 버틸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순자는 정신을 차리고 관리사무소와 경찰서 그리고 구청을 번갈아 찾아다녔다.
관리실 직원은 퉁명스럽게 쳐다봤다. 협박 쪽지요. 무단투기, 낙서성 협박만으론 CCTV 제출해도 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신고했고요. 가끔 일용직 철거반이나 동네 애들이 짓궂게 굴기도 해요. 경찰관은 금방 피곤한 표정을 지었다. 저희가 순찰 강화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또 위협받으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다들 이럴 때만 친절해. 실제로 뭔가 움직여주는 사람은 없네. 짧은 희망도 산산조각 났다. 갈 곳이라곤 없는 오후, 순자는 다시 슈퍼 사장 박동수를 찾아갔다. 박동수는 순자의 말을 듣다가 두꺼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할매, 요새 동네에 무슨 일 있기는 있는 모양이네. 어젯밤에도 우리 집 뒷마당에 담배꽁초랑 자전거 누가 던져놨다니까. 사람도 이상하고 예전엔 안 그러던 건달들도 눈에 띄더라. 박 사장님, 이 동네 정말 누구가 우리를 다 노리는 것 같아. 언제부턴가 사람 표정, 분위기, 소문까지 다 하나같이 뒤틀렸어. 박동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고마워요, 할머니. 우리처럼 나이 먹고 뒤늦게 깨닫는 사람 많은데 누구도 겁나서 못 나서는 거죠. 혹시 기록이라도 남겨두세요. 적어도 일이 터지면 그게 증거가 될 테니까. 순자는 아파트 뒤편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다. 한적한 울타리 및 쓰레기통 주변 이따금 비둘기만이 모여들고 있었다. 갑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가 속삭였다. 김순자 씨 맞죠?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다. 순자가 돌아보니 2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젊은 남자가 마스크를 끼고 있었다. 누구세요? 저 이현우라고 합니다. 지역 인터넷신문 인턴기자예요. 반포 7단지 최근 사고 취재하느라 여기저기 다녔어요. 혹시 할머니가 겪은 일 취재해드릴 수 있을까요? 순자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얘길 들어줄 사람 이제 손꼽을 정도라서요. 이현우는 휴대폰 음성 녹음을 켜면서 말했다. 혹시 협박받으신 증거나 쪽지, 대화 녹음 같은 게 있나요? 순자는 밤새 수집해둔 쪽지와 휴대폰 메시지, 사진 몇 장을 건넸다. 이현우는 이를 꼼꼼히 촬영하고 작은 USB를 내밀었다. 할머니, 여기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일기처럼 매일 기록을 남겨주세요. 경찰이 묵살해도 기사와 기록은 사라지지 않아요. 순자는 울컥했다. 네가 혹시라도 나나 내 친구들에게 무슨 일 생기면 꼭 밝혀줘야 해. 이현우는 동그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녘 다시 숙소로 돌아온 순자는 오랫동안 덜컥거리던 심장을 진정시켰다. 하루 동안 쫓기듯 달리고 협박받고 의심받고 그것마저도 믿어주는 이는 극소수뿐이었다. 짐더미 속 작은 USB에 그날의 기록을 남겼다. 2025년 1월 15일 오늘 밤 난 내 이름이 적힌 협박 쪽지를 다시 받았다. 누군가 내 목숨을 노리고 있다. 경찰, 구청, 가족까지 아무도 내 편이 아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기록을 남긴다. 나는 살아있고 두려움에도 지지 않겠다. USB를 꼭 쥐며 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몸이 떨릴 만큼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마저 이제 그녀의 무기가 된 느낌이었다. 이날 밤 숙소 복도 창밖에선 정체불명의 그림자가 슬쩍 지나갔다. 낡은 형광등이 마지막 한 번 번쩍였다. 순자는 다시 한번 이를 악물었다. 그래,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진실을 날려버리겠다. 여기서 멈출 생각 없다. 공포의 꼭대기 한복판. 그녀는 마지막 남은 희망, 그리고 불굴의 집념을 가슴에 품고서 복도 끝 어둠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빗속의 비밀, USB 밤새도록 비가 쏟아졌다. 창밖을 두들기는 낙수 소리가 김순자를 한순간도 놓아주지 않았다. 새벽 4시, 그녀는 침대 위에서 홀로 몸을 웅크린 채 창문을 바라보았다. 젖어드는 불안, 혹시 누군가 또 찾아올까 두근거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새벽녘 허탈함에 마음을 빼앗겼다. 이 비가 다 씻어가면 내 기억의 매운 상처도 조금 나아질까. 순자는 초저녁에 이현우가 건넨 USB와 그의 조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동식 저장 장치에 오늘을 기록하라. 경찰, 동네,
가족이 다 나를 배신해도 기록만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불현듯 그녀의 손길이 창문턱에 닿았다. 그때 빗물에 젖은 화분 하나가 삐딱하게 기울어진 게 눈에 들어왔다. 저건 언제부터 저기 있었지? 내 화분들은 다 타버렸는데. 불길한 호기심에 슬리퍼를 질질 끌고 베란다로 나갔다. 빗방울이 여전히 처마와 난간을 두드렸다. 화분 하나가 누군가 일부러 손대듯 흙이 파헤쳐진 채 놓여 있었다. 순자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화분 흙을 만져보았다. 손끝에 이상하게 매끄러운 감촉. 흙 속에 사각형 플라스틱 뭔가가 묻혀 있었다. 이건 USB? 놀란 마음에 서둘러 화분 속 USB를 꺼내 닦았다. 꺼내자마자 잊고 싶던 아랫집 최희만 선생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순자 씨, 사실을 밝힐 수 있다면 용기를 내서 열어주세요. 언젠가 우리 중 누군가가 살아남아 이 진실을 세상에 말해줘야 하니까. 방에 들어와 컴퓨터에 USB를 꽂았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자 레코딩 최희만이라는 폴더가 가장 먼저 나타났다. 김순자는 심호흡을 깊게 뱉고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에서 튀어나온 첫 소리, 불안한 호흡 소리와 함께 낮게 떨리는 최희만의 목소리였다. 오늘 반포 7단지 재개발추진위원회 비공식 회의. 서희, 박 대표, 그리고 몇 명이 숨어서 대화를 나눴다. 그들이 결정을 내린 건 잔소리 많은 늙은이는 무조건 쫓아낸다는 거였다. 협박, 조작, 그 이상도 서슴지 않는다. 순자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스피커 너머로 또 다른 거친 남자 목소리. 반대한 노인들 이름 전부 다 리스트 따놨어? 누구 남았는지 꼭 정리해. 필요하면 응급사고라도 만들고. 이번 주 안에 몽땅 정리한다. 순간 파일 재생이 멈칫하다 다시 이어졌다. 최희만이 급하게 속삭였다. 순자 씨, 만약 내가 사라지면 이 USB 반드시 기자나 경찰 아니면 동네 제일 믿을 만한 사람에게 넘겨줘. 내가 의심하는 바로는 박서희도 이미 손을 썼을 거야. 보상평가표도 가짜, 서명이며 통장까지 다 조작했을 수 있다. 다시 무거운 침묵 뒤에 문이 쾅 닫히는 소리, 거친 숨, 방문 곳곳을 두드리는 소리. 얘네들은 인간이 아니야. 내 가족, 내 이웃,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다 내쫓을 거야. 그러니까 용감해야 해. 그리고 진실을 반드시 밝혀줘. 녹음은 그 지점에서 끝났다. 순자는 심장에서 식은땀이 솟았다. 이게 사실이면 이 동네의 악몽은 우연도 망상도 아니었어. 실제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진짜 사악한 음모였던 거야. 몇 번이고 파일을 다시 재생했다. 서희, 박 대표, 그리고 누군가 익명의 남자까지 거침없이 노인들을 처리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차가운 어조. 익명의 그 남자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다. 누구든 반대하는 인간은 끝까지 사라지게 해. 직접 처리하든 누구 시키든 상관없다. 시끄러운 할망구들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는 꼴 절대 못 본다. 순자는 망설임 끝에 USB의 모든 파일을 현우에게 문자로 전송했다. 현우 기자,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해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몇 분 후 현우가 전화했다. 지금 바로 나가겠습니다. 할머니, USB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혹시라도 사람들 들킬 장소에선 다시 재생하지 마시고요. 이거 생각보다 훨씬 크고 위험한 폭로가 될 수 있어요. 순자는 머리가 어질했다. 현우야, 네가 못 오면 난 누가 믿어줄지 모르겠다. 이 안의 목소리, 증거. 다들 함정일지도 모르는데. 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할머니,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이 파일이 진짜라면 언론에 퍼지는 순간 다 뒤집힐 수 있어요. 그날 오후 현우가 조심스럽게 숙소를 찾아왔다. 우비에 모자를 깊이 눌러쓴 채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들어왔다. 파일 전부 봤어요. 그리고 박서희 씨, 3년 전 재개발 컨설턴트로 있다가 이혼하면서 박 대표와 비밀리 접촉을 계속해온 정황이 기사로도 남아있더군요.
서희가 처음부터 다 계획했던 건가? 현우가 한 장의 신문 기사를 펼쳐 보였다. 반포7단지 재개발 컨소시엄, 수상한 자금 흐름, 내부 고발자 증언. 현우는 USB에서 추출한 녹취 일부를 자신의 노트북으로 재생했다. 분노에 찬 순자가 소리쳤다. 저 목소리, 저게 바로 박 대표. 내 며느리가 거기서 저런 식으로 모의하고 있었다고? 현우가 조용히 덧붙였다. 여기선 박서희 씨 목소리도 명확하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희만 선생 실종 전날 밤 같은 음성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초인종이 땡 울렸다. 순자와 현우는 동시에 숨을 죽였다. 누군가 문틈에 책자를 밀어넣고 조용히 사라졌다. 표지엔 선명한 한 줄. 침묵하면 내일은 당신 차례다. 순자는 책자를 집어들고 현우를 향해 다짐하듯 말했다. 나 더 이상 피해자 아니야. 이곳의 진실 멈추지 않고 퍼뜨릴 거야. 내가 발표도 적어도 이 명단에 남겨진 친구들 다신 억울하게 사라지지 않게 할 거야. 우비를 벗고 창밖을 바라보는 현우의 어깨. 그리고 빗줄기 사이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어둑한 그림자. 감춰진 USB. 그러나 진실은 비를 뚫고 서서히 세상 밖으로 흘러나가고 있었다. 순자는 마지막으로 USB를 손에 쥐고 침대 끝자락에 조심스레 앉았다. 무겁고 서늘한 빗소리, 그리고 고요하지만 신랄한 각오. 숨기지 않는다. 이제 내 목소리를 세상이 듣게 만들겠다. 비밀의 USB가 가진 힘.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와 젊은 기자의 용기가 어둠의 중심으로 가장 조용한 혁명의 불씨를 떨어뜨렸다. 배신의 정점 순자는 밤새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비밀의 USB를 손에서 놓지 못한 채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불안과 분노로 서서히 굳어갔다. 창밖에는 미세한 빗소리가 아직도 이어졌지만 그녀의 귀에는 오로지 그날 USB 속 차가운 대화들, 잔소리 많은 늙은이는 다 쫓아내라! 라는 목소리만 울렸다. 가족, 이웃, 신뢰, 정의, 이 모든 것들이 모두 한꺼번에 뒤엉켜 무너지는 새벽. 이제 증거도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간다. 이른 아침 숙소를 조용히 빠져나온 순자는 기자 이현우와 약속했다시피 동주민센터로 향했다. 유리문에는 재개발 추진위원회 임시사무실이라는 커다란 팻말이 붙어 있었다. 순자는 머뭇거리며 로비를 둘러보았다. 이른 시간임에도 이미 검은 정장 차림으로 사람 여러 명이 서성이며 각자의 휴대폰을 조급하게 조작하고 있었다. 현우가 검은 점퍼에 모자를 눌러쓰고 조용히 다가왔다. 할머니, 준비됐어요? 언제든 의지가 약해지면 말씀만 하세요. 순자는 비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그대로 지하 계단을 타고 사무실 뒤편 아카이브 룸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현우는 회의 자료 더미 속에서 리스트와 증빙 서류를 찾아냈다. 여기 보세요. 반대 주민 명단, 그리고 보상 심사 조작 정황 문서입니다. 순자는 손을 달달 떨며 그 위에 굵은 글씨를 확인했다. 최희만, 실종 처리, 김순자, 탄압 대상. 바로 밑에 붉은 줄과 숫자가 겹겹이 덧칠되어 있었다. 현우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하였다. 이 자료, USB, 그리고 할머니의 녹취 증언까지 합치면 확실히 보도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서희가 차가운 얼굴로 들어서더니 두 사람을 곧장 노려봤다. 그리고 그 뒤에는 건장한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어머님, 이건 또 무슨 짓입니까? 남의 회사 서류에 기자까지 끌어들이고. 순자는 주저앉지 않았다. 발끝까지 분노가 피어올랐다. 서희야, 네가 이 동네 사람들 다 죽어도 돈만 벌면 상관없느냐? 서희는 미동도 없이 말했다. 어머니, 이미 늦었어요. 여기까지 오면 돌아갈 길도 없어요. 할머니가 이러는 거 모두를 위험하게 할 뿐이에요. 현우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히 반격했다. 최희만 씨 실종, 보상 서류 조작, 협박 및 명단 조성. 박서희 씨, 지금이라도 다 고백하는 게 본인한테 그나마 낫습니다. 서희는 코웃음을 쳤다. 당신이 뭘 알아요? 이 동네, 이 구조, 이 사람들한테
진짜 필요한 건 질서와 힘뿐이에요. 순자는 마지막 분노를 터뜨렸다. 네가 사람 죽여놓고 질서라는 이름으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가족도, 친구도, 동네도 다 팔아먹고. 서희가 순간 빛나는 눈빛으로 대꾸했다. 저는 한 번도 어머니를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저한테 가족은 내 아이, 내 삶, 내 결과입니다. 절대 포기 안 해요. 안 해요. 이 더러운 동네 따윈 나를 막을 수 없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순자의 눈에서는 두려움과 분노가 모두 터져 나왔다. 서희야, 네가 어떻게 네 아버지도 네 아이도 다 네 손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걸 왜 몰라? 그래야 하는 거라면 그게 운명이죠. 난 돈, 힘, 성공, 그것만 믿었으니까. 현우가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몰래 녹음하고 있었다. 그 사실을 늦게 알아챈 서희와 그 뒤 조폭 남자들은 그제서야 달려들었다. 너 거기 내놔! 모든 파일, 녹음, USB 당장 내놔! 건장한 남자가 현우의 손을 낚아채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고 순자는 커다란 소리로 외쳤다. 우린 이미 다 백업했다. 파일은 언론사에도 다 넘겼다. 여기서 날 죽여도 이 진실 못 막아. 서희는 한숨을 내쉬며 입꼬리를 올렸다. 용감하시네요, 매디 어머니. 하지만 세상 물정 모르고 정의를 부르짖는 것만큼 위험한 짓도 없어요. 그 순간 누군가 복도에서 외쳤다. 경찰이다! 다 움직이지 마시오! 경찰 몇 명이 현장으로 뛰어들어왔다. 순간 서희의 표정이 굳어지고 조폭들은 도망가려 했지만 금방 제압됐다. 경찰이 순자, 현우, 그리고 서희에게 차례로 질문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현우가 떨리는 손으로 USB와 핸드폰, 문서 더미를 한꺼번에 경찰에 넘겼다. 이 자료가 다 증거입니다. 보상 서류 조작과 주민 협박, 실종 사건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경찰은 서희와 그 일당을 긴급 체포하며 말했다. 현장 증거회 확보, 추가 자료는 수사관에 즉시 제출하십시오. 그 현장에서 순자의 아들, 재현이 얼굴이 창백하게 들어왔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서희가, 내 동생이, 내 가족이 전부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순자는 아들을 껴안으며 말했다. 네가 몰랐다 해도 그 잘못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가족이라도 진실을 모르면 스스로 적이 되는 거야. 재현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렇게까지 몰랐어요. 엄마, 난 어떻게 해야 해? 순자는 조용히 대답했다. 우리는 진실을 부를 수밖에 없단다. 피하지 말고 제대로 살아남아야 해. 사무실 밖은 여전히 회색빛 비가 내리고 있었다. 순자는 비에 젖은 자신의 손바닥을 보며 독백했다. 피처럼 뜨거운 이 진실, 늦더라도 꼭 다 밝혀져라. 이날 반포7 단지의 오랜 침묵은 깨졌다. 두려움에 침묵하던 이웃들, 배신자의 몰락, 정의를 위해 목숨을 내건 노인과 젊은 기자. 이 모든 만남이 비 내리는 그날 진실의 끝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순자의 눈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안엔 원망 대신 단단한 각오가 스며 있었다. 누구도 늙었다고 속이고 밟고 지나갈 수 없어. 진짜 정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온다. 현우와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들고 있던 USB와 서류를 꾹 움켜쥐고 비에 젖은 골목 저편으로 묵묵히 걸어나갔다. 정의의 분출 새벽이 밝아오자 반포 7단지의 거리마다 싸늘한 긴장감이 퍼졌다. 아직 거센 빗물은 그치지 않았지만 아파트 단지에는 뭔가 달라진 기운이 맴돌았다. 김순자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다. USB, 경찰에 넘긴 서류, 그리고 자신이 남긴 모든 기록을 가슴에 새긴 채 한동안 침묵했다. 일생을 바쳐 지켜온 집, 이웃, 그리고 자신이 믿었던 가족까지.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위에서 그녀가 택한 길은 침묵이 아니라 폭로였다. 이른 아침, 이현우가 숙소를 찾아왔다. 할머니, 지역 방송국에서 보도를 당장 하자고 연락 왔어요.
생방송까지도 가능하고 증언을 직접 남기실 수 있대요. 순자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안 할 이유가 없지.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이 진실을 감출 거야. 이현우는 카메라와 녹음 장비를 챙기고 순자와 함께 스튜디오로 향했다. 방송국 앞에는 이미 몇몇 언론사와 주민들이 신경이 곤두선 얼굴로 취재진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순자 할머니 맞으시죠? 정말 용기 있으십니다. 어디선가 누나가 건네는 말에 순자는 잠시 고개를 숙였고 이내 다시 똑바로 눈을 들어 올렸다. 이 노쇠한 몸이라도 내 진실 앞에서 떳떳하기만 하면 돼. 녹화가 시작되고 사회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특별한 내부 고발을 직접 증언해 주실 김순자 어르신과 이현우 기자를 모셨습니다. 할머니, 우선 그동안 겪으신 위험과 증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자는 마스크를 내리고 떨리는 손으로 USB를 흔들었다. 여기 이 USB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동네 재개발 추진위원회, 공무원, 그리고 일부 가족까지 집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협박하고 어떻게 죽음까지 내몰았는지 모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눈빛에는 단단함이 담겨 있었다. 난 말하고 싶었어요. 제발 늙고 가진 것 없다고 우리를 쓰레기처럼 밀어내지 마세요. 여기 살던 사람들, 이렇듯 진 이름, 사라진 집, 가족마저 등을 돌리는 그 모멸. 우리도 인간이에요. 노인이라고, 가난하다고 발로 찰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이현우가 이어서 말했다. USB에는 위원회와 건설사 측이 반대 주민 실명 명단을 돌리며 조직적으로 협박, 조작, 심지어 사고까지 꾸몄다는 증거 음성 파일과 서류가 다수 들어 있습니다. 순자는 육성으로 다시 한번 외쳤다. 난 날 죽이겠다고 쫓아다닌 사람들, 이른바 권력자들 얼굴도 다 압니다. 여러분, 제발 늙었다고 주눅들어 숨지 마세요. 손녀딸, 아들, 이웃의 이름을 끝까지 지키는 것만이 우리 역할입니다. 방송이 전파를 타자 단지는 물론이고 강남 일대에서 엄청난 반향이 일었다. SNS와 뉴스 댓글란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노인들 생존권이 이렇게 쉽게 짓밟혀도 되는 건가? 책임자들 처벌하라. 할머니 힘내세요. 따위 분노와 격려, 정의감에 찬 수많은 목소리가 쏟아졌다. 곧바로 경찰청, 구청, 시청 담당자에게 취재 요청이 쏟아졌고 이 방송이 끝난 후 강남경찰서는 급히 기자회견을 소집해 반포 7단지 사건, 재개발 관련 불법 및 범죄 정황에 대해 전면 수사 착수를 공식 발표했다. 피해 입은 이웃들도 하나둘 방송국 앞으로 모였다. 할머니처럼 손에 쪽지, 사진, 녹취 자료 등을 들고 나도 집 비우고 나서 이런 위협을 받았다. 우리 집도 새벽에 유리창이 깨졌었다. 가족마저 믿을 수 없던 세상에 이제야 모두가 깨어났다. 며 줄지어 증언에 나섰다. 서희는 방문 금지 조치 속에 유치장에서 격렬히 저항했다. 거짓말이에요. 다 조작된 겁니다. 저를 이용하려는 모함입니다. 하지만 이미 서명, 음성, CCTV까지 증거가 잇따라 나오자 변명의 여지는 없었다. 경찰은 추가 단속에 나서며 관련 임원, 하청업자, 위원회 인사들을 줄줄이 체포했다. 그날 밤 순자 집엔 재현이 울먹이며 찾아왔다. 엄마, 미안해. 난 정말 다 몰랐어. 서희가, 나도 우리 어머니를 끝까지 지켜야 했는데. 순자는 아들을 꼭 껴안았다. 이젠 됐다. 우리가 가족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서로를 믿고 마지막까지 붙들 수 있어야지. 내가 오늘까지 버틴 건 내 옆에 마지막 남아준 네가 있었기 때문이야. 재현은 울음을 삼켰다. 늦은 밤 반포 7단지 주민들은 작은 공원에 삼삼오오 모였다. 누군가는 눈물로, 누군가는 침묵으로, 하지만 모두 같은 마음이었다. 아무리 늙고 힘없는 노인들이라도 목소리를 내면 세상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네요. 주민 한 사람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순자는 조용히 답했다. 공포에 굴하지 말고
진실을 끝까지 증명해야 해요. 정의는 남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기사 헤드라인에는 이렇게 떴다. 반포 7단지 폭로, 사회적 파장, 노인 생존권 침해 법적 대응 촉구. 이름 없는 영웅, 김순자 씨의 투쟁에 시민사회 응원 물결. 방송국에서는 후속 인터뷰, 생생한 증언, 주민모금, 심리치료 지원 등 사회적 운동도 빠르게 이어비쳤다. 순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늦어도 정의는 반드시 온다. 내 집은 사라졌지만 내 목소리는 끝내 지워지지 않았다. 밤하늘 빗방울 아래에 선 그녀의 실루엣이 어둠을 뚫고 일어선 정임의 불길처럼 또렷했다. 불에 타오른 진실, 다시 살아난 정의 강남 반포 7단지의 잿빛 새벽에 김순자는 창문을 연 채 한참 동안 빛끝을 바라보았다. 세상을 집어삼킬 기세였던 불길, 쫓기는 삶, 끝없는 두려움 속에서도 결국 그녀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부서진 신뢰와 상처들만이 깊게 남았다. 이제 마지막이다. 오늘 이 끝을 반드시 내 눈으로 본다. 그날 오전 경찰청은 대대적인 반포 7단지 불법 재개발 진상 특별수사 브리핑을 열었다. 취재진 수십 명이 몰려든 회견장, 셔터 소리가 쏟아졌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피의자 박서희외 위원회, 관계자 건설사, 임원, 용역업체 책임자 등 11명을 구속 및 추가 수사 중입니다. 피해 주민들의 진술과 제공된 USB, 서면, 녹취 등 모든 증거가 주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김순자 씨, 그리고 고인 최희만 씨의 용기 있는 기록이 이번 수사의 기폭제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한켠에서는 주민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렸다. 순자는 기자들 틈에 서서 남모르게 손을 꼭 모으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한 조각 작은 불씨로 세상의 어둠을 태우고 정의의 빛을 다시 붙였다고 믿는 듯이. 그 사이 박서희와 위원회의 주요 인물들은 TV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포승줄에 묶여 경찰에게 끌려 나왔다. 서희의 얼굴에는 울분과 공포가 번졌다. 눈물 젖은 눈으로 순자를 향해 소리쳤다. 당신들이 나를 죽였어요. 평생 저주할 거야. 이 늙은이들이 이기게 놔두면 이 나라는 절대 변하지 않아. 순자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으신 채 차갑게 바라보았다. 뒤이어 야외 취재진 앞에서 짧은 인터뷰를 요청받았다. 김순자 씨, 오늘 심정이 어떠신가요? 순자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 구름 너머 눈부신 타오름이 피어나는 듯 느껴졌다. 집도 가족도 다 잃었죠. 하지만 저한테 남은 건 이 진실이었어요. 돈은 내 집을 태울 수 있지만 정의와 사실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진실을 위해 미친 사람처럼 외치고 달렸던 내 시간, 이젠 후회하지 않습니다. 며칠 뒤 반포 7단지에 작은 집회와 추모제가 열렸다. 이웃들과 동네 친구들, 그리고 뜻밖에도 자녀, 손주 세대까지 모여 노인들의 용기와 저항을 기리는 노래가 바람을 탔다. 싸움이 쉽지 않았죠. 누군가는 불에 타 사라졌고 누군가는 돈의 목숨까지 빼앗겼지만 누구도 이 진실만큼은 끝내 지울 수 없었어요. 마이크 앞에 순자가 마지막 연설을 건넸다. 나이 먹었다고, 약하다고, 아무 힘 없다고 포기하거나 침묵하지 마세요. 내 시련을 보고 다음 누군가가 용기를 품는다면 그 자체로 내 인생 충분합니다. 정의는 늦게 온다고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누구도, 또 아무도 진실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집회장 한켠에서 경찰관이 조용히 순자에게 다가왔다. 그동안 무관심하고 오히려 피해자분들을 번번이 의심하고 묵살했던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만큼은 절대 그 누구도 아픈 진실을 외면하거나 덮지 않겠습니다. 이 도시의 경찰로서 그 약속만은 꼭 지키겠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힘 있는 사람의 약속은
힘없는 사람이 평생을 걸고 지켜봤던 희망이에요. 꼭 그 약속을 저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싸운 건 내 집 한 칸이 아니라 모두의 내일이니까요. 한 달 뒤 반포칠 단지는 완전히 달라졌다. 불타고 텅 빈 채 남았던 땅 위에는 새로운 푸른 잔디가 깔리고 아이들은 공터에서 뛰어놀았다. 남은 주민들은 조금 더 작은 집에 들어섰지만 서로를 더 자주 돌보고 모든 결정을 주민 스스로 토론하며 정하기 시작했다. 한 신문은 이곳을 노년의 용기가 도시의 미래를 지키다 라고 칭송했다. 누군가 마을 입구에 조그만 표지석을 세웠다. 진실은 타오르지만 정의는 반드시 살아난다. 반포칠 단지 김순자와 이웃들의 투쟁을 기리며 2025년 3월 어느 따뜻한 오후 김순자는 새로 심어진 느티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다. 노란 햇살과 푸른 바람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있었다. 내 집은 다시 태어났네. 마음도 시간도 다 태워버려도 내 목소리만은 남았구나. 한 소년이 순자에게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다. 할머니, 진짜로 무서운 건 뭐예요? 순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진짜 무서운 건 불이나 칼이 아니라 내 목숨 빼앗는 침묵이란다. 세상은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때문에 그래도 아주 가끔씩은 바뀌거든.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다. 해가 지고 다시 작은 촛불이 광장에 하나둘 밝혀졌다. 순자는 조용히 그리고 강렬하게 속삭였다. 늙었다고, 약하다고 덜 살지 않겠다. 진실은 태워도 남고 정의는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 나의 투쟁이 언젠가 누군가의 힘이 된다면 그걸로 내 삶은 충분하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다. 반포칠 단지, 그리고 김순자의 목소리와 기록된 진실이 아직도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지키고 또 다시 일으키고 있었다.